오늘은 오늘 여기 주제에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돈의 미래라는 주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뭐 돈의 미래 이러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기도 하는데 밑에 있는 이제 부제목 있잖아요. 하락장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얻어가야 될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사실 나온 지가 벌써 한 10몇 년 되기도 했고요.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몇 가지 그 지식들이 있잖아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그리고 몇 가지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은 뭐 화폐다, 이렇게 이제 딱 하나에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얘는 정말 약간 카멜레온 같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면들을 좀 각각을 다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 자산을 이해하기 좋고, 이 자산을 왜 잘 이해를 해야 되냐면 현재 이제 암호화폐 종류가 몇 개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2만 개. 네. 한 2만여 개. 여기 2만여 개는 우리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나름 공식 사이트에 등록된 거 기준으로 2만여 개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2만여 개가 되는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요 하나를 가지고 뭐 변형된 건 아니지만 이 흐름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장 최초에 나온 요걸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면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또 투자 자산으로 많이 우리가 접하잖아요. 비트코인을 뭐 산업용으로 쓰진 않으니까, 그럼 투자를 할 때 이 자산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나름 다 암호화폐를 투자하시잖아요, 그죠? 투자 안 하신 분 있으세요? 제가 다른 데 가면은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 하면 손을 별로 안 드시죠. 여기는 근데 뭔가 조금 더 이 크립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오실 것 같아서 많이 투자하실 것 같아요. 아마 각각의 투자 또 철학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하고요. 저는 2017년도에 2017년도부터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블록체인 아카데미라는 이제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아카데미 원장을 하면서, 아카데미니까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코인들이 많이 나왔고, 공부하는 재미가 또 있죠. 그래서 막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자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뭐 백서도 읽고, 그렇게 하니까 재밌는 코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밌는 코인들이 많은데, 꼭 재밌는 코인들을 발견하고도 투자를 하면 이게 또 수익도 되게 쏠쏠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환상이 되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인들은 보통 지향하는 방향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비저너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쏙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고 2018년도가 딱 됐더니 그때 좋았던 그 이유와 근거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모두가 마이너스 9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럴 때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 한낱 약간의 지식을 이해한 걸 가지고 너무 확신을 하면서 내가 투자를 했구나, 이런 좀 반성도 좀 되고, 일단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으로 좀 많이 돌아왔던 것 같고요.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반성이 좀 되긴 했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잘 타이밍을 맞추면 뭐 어떤 형태로 넣어도 막 오르던 시절이 있는 반면, 어떤 형태를 갖다 도 잘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이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한 3대1 정도 비율이 되는데요. 한 3년 정도 뒤지기 힘들었다가 1년 정도 미친 듯이 오르는 이런 것에 약간 한복이죠. 3년이 힘든 이유는 1년 동안 지긋하게 빠지고 나머지도 1년 동안 지긋하게 횡보를 하다가 나머지 1년 동안 전에 빠졌던 만큼 살짝 올라요. 이렇게 3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1년이 이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숫자를 이제 넘어서면서 기하급수로 막 오르는 거죠. 다른 자산에서 볼 수 없는 상승률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1년에 일단 다시 발견을 해요, 이거를.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조금씩 투자를 했다가요.
수익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금액을 막 늘리잖아요. 금액을 막 늘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남의 돈까지 땡겼을 때 이제 대출을 한 타이밍이 늘 희한하게 이제 그 고점인 그런 경험들은 아마 많이 해보셨지 않으실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 하락과 횡보장이 굉장히 길고 되게 급격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좀 보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이 크립토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자산을 투자하는데 그 중에 일부 포트폴리오를 크립토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이제 크립토 시장을 투자를 할 때는 좀 그런 이제 시장의 특성도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비트코인을 그렇게 다시 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자산을 좀 어떻게 좀 바라보냐면, 이따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맥락에서의 몇 가지 면들이 있고요. 제가 바라보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되게 좋은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모아가야 되는 자산이고요. 그러니까 저축이란 개념이죠. 되게 저축의 기술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이빙 테크. 그러니까 우리 저축이라는 게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 한국이 아니라 만약에 자국 통화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개발도상국이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무너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보다 또는 선진국보다. 그 나라 국민들이 과연 자국 통화를 적금이란 방법을 통해서 저축을 할 수 있을까? 못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기 아버지 때나 또 본인 세대에 자국 통화 가치가 뭐 초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급격히 떨어지는 걸 봤는데 그 자산을 모으고 있을 바보는 잘 없겠죠.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준으로는 뭐 달러, 강달러니까 달러로 모으면 되겠죠. 근데 그런 국가들은 희한하게 달러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또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또 뭘 저축하면 되냐면 S&P 500만 잘 사도 웬만한 어떤 자산의 상승 이상을 극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국 주식 사기 쉽잖아요. 그죠? 뭐 증권사도 워낙 잘 제공해 주니까. 근데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미국 주식에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 주식조차도 확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도 저축하기 쉽지 않고, 달러를 모으기 쉽지도 않고, 미국 주식 사기 쉽지 않고, 물론 자국 주식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모아야 되는 자산들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을 모을 수 있겠죠.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근데 부동산은 단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부동산 단점. 가치를 저장하는 거 좋은 기술이긴 한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빠지잖아요. 돈 필요할 때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 특징이고, 또 그런 나라들은 이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안 잡혀져 있으니까 특정 부동산을 산다라는 개념도 되게 좋은 대안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국가에 다 갈취당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의 사람들 저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각해보면 마땅치 않다. 미래가 잘 없다. 미래가 잘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시간 선호가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당장에 즐길 것들,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당장을 쓰니까 이제 어떤 발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국가들의 만약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뭐 물론 이제 지금 또 비트코인이 그렇게 뭐 최강의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여전히 호불호가 있고, 여전히 제로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뭐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제로로 간다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좋다라는 그런 이제 신뢰가 올라간 전제라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되게 모으기 되게 좋은 자산인 거예요. 이거는 뭐 아프리카나 뭐 어떤 개도국이나 이 국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 누구나 모을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은 정말 이 세이빙 테크, 저축의 기술로 좋은 자산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닥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자산에.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자산 말고 접근한 자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데이터들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의 그 어답션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에 이제 베트남이 있고,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들이 있고, 뭐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자국 통화의 가치나 이런 그 약한 국가들이 거의 상위에 다 포진해 있긴 하거든요. 암호화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되게 저축의 기술로 좀 보는 거긴 합니다. 이게 잘 보이나요? 네. 80년대
내가 본인이 한 20, 30살 정도 되셨던 분들도 계시죠? 네, 계시고 저는 80년대에 태어났고요. 아마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자산 이게 그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 그 어디지? Future of Asset 2022 이게 어디서 인용했는지 잘 안 적혀 있네. 제가 인용했는데 그 세대별로 자산을 형성한 그 주요 자산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이 재밌어요. 그 1980년대에 20, 30대 그러니까 1960년대생들이겠네요. 그 어르신들이겠네요. 그때는 임금만 모아도 임금이 이제 자산 형성 수준이 1위였거든요. 임금만 잘 모아도 그때 이자가 한 15에서 20% 나왔으니까 충분히 좋은 큰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때였죠. 좋은 일자리도 많았고요. 그 두 번째가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었고 주식은 뭐 그다지 시장이 작아서 뭐 투자 수준으로 이제 잡히지도 않았던 때였겠죠. 근데 2000년도에 20, 30대 세대라면 이 사람들은 1980년, 70년에서 80년대생들이요. 저 때는 저도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적금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적금했어요. 월급 받으면은 그래서 그때 만든 농협이 아직도 지금 주거래 은행으로 쓰는데 그래서 한 은행에 이제 이게 딱 낙인이 되면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한 달에 뭐 그 한 몇십만 원씩 뭐 그죠? 저 군대 있을 때 나르트시 했으니까 뭐 한 100만 원씩 취직하면은 한 5, 60만 원씩 계속 적금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적금을 넣었던 이유는 저 부모님 세대들이 적금을 넣으라고 저 친절히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방법이 틀렸던 거죠. 그때는 부동산을 사야 됐던 거예요. 여기 이제 2000년대에 자산 형성술이 1위는 부동산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요. 지금 2020년도 20, 30대 세대면은 한 1990년대생에서 2000년대생 되겠네요. 이 사람들은 자산 형성 1순위는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인데 실제로는 영끌에서 부동산 많이 샀어요. 왜냐면은 그들의 윗세대, 그 부모님들이 그 부동산으로 이제 읽었잖아요, 부를. 그러니까 부동산 사라고 막 계속 이렇게 집 한 채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 집을 많이 산 거죠. 근데 사실은 부동산은 더 올라갈 우리가 상당히 되게 약한 자산이 그냥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으로 지금 부를 과거점 일구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데이터상으로는 주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지금으로부터 또 10년, 20년 뒤 2030년도에 2040년도가 되면 그때도 부를 일군 어떤 이제 주요 자산들이 순위가 매겨지겠죠? 똑같은 맥락으로. 그때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위가 디지털 자산일 거고 뭐 주식 2등 정도 되겠네요. 그런 이제 어떤 그 시대의 부를 일군 자산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 10년간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디지털 자산이 정말 부를 일구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비트코인 2008년도에 이제 페이퍼를 당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최초의 블록이 생성된 거죠. 자, 그러면 1983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 이 암호화를 기반으로 하던 요즘으로 표현하면 커뮤니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사토시가 이 백서가 나왔을 때 알려줄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 없었다면 커지지 않았던 거죠. 백서가 딱 나온 거를 딱 던졌는데 그거를 흥미있게 봐줄 만한 그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거대한 커뮤니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비트코인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로부터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막 질문을 던지고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 이거 문제 없어? 뭐 나중에 뭐 채굴 미래 현재 뭐 전기 지금 어떤 전기 낭비 이런 거니까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주고 받으면서 이제 가치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제2의 비트코인이라는 게 탄생이 되려면 이런 사전 전제들이 몇 개 필요한데 이런 사이버펑크와 같은 되게 강력한 커뮤니티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단순히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가 딱 뭘 개발을 딱 던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요즘 말하는 이제 주요 크립토에 있는 커뮤니티 개념과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논쟁을 펼칠 만한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블록체인을 하나의 기술로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우리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의 한국에서의 어떤 이 크립토 정책이라고 표현하죠. 블록체인 정책 어떻게 보면 주객이 좀 전도된 거긴 하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나온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거기에 썼던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었고 그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알려져서 블록체인도 여러 기술 중에 원오브 된 기술이었고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뺀 블록체인은 사실상 무의미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암호화폐는 지난 4년간에 우리가 다루면 안 되는 하나의 그 영역이었고 블록체인만 다뤄서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됐죠. 특히 이제 그 정부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시도됐죠. 저도 그 당시에 비즈니스 할 때도 정부 관련된 사업이나 VC 투자 등이나 할 때 그 이 암호화폐의 존재는 절대 사업에 넣으면 이제 안 되는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리젝이 돼요. 그래서 항상 블록체인 기술만 이렇게 딱 넣어야 돼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만 딱 넣으면 제대로 된 비즈니스가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그 되게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기술이거든요, 블록체인.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블록체인이 수수료 절감하고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기술이 아니라 정반대의 기술이에요. 아주 좋은 비유로는 우리가 블록체인을 비유할 때 이제 개모임을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모임은 원래 총무 한 명만 장부 관리를 하면 정말 효율적이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이 귀찮음을 총무가 다 커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가 비리도 좀 저지를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블록체인을 쓴다는 거는 그 총무 한 명이 관리하던 그 장부를 그 개원들, 100명의 개원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출을 한번 할 때마다 100명이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의 여지는 일단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생각만 해도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보상을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그 장부를 정리해 준 사람한테 불편하니까 그 보상으로 주는 게 이제 암호화폐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인 거죠. 그 장부 정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니까 핵심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꼭 쓰여야 되는 영역이 있긴 하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제3자 간의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럴 때는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블록체인을 쓴다고 하는 그 영역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신뢰를 줄 만한 기관들이 정부가 하는 것들이 그걸 굳이 블록체인을 바꿔서 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 힘든 거예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분리해서는 비효율적이게 될 수는 없다. 그런 메시지죠. 이게 원래 이 PPT가 되게 이뻤는데 글자체가 같이 첨부가 안 돼 있어서 글자체 깨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보시는데 전 문제 없으니까. 네. 이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측면이 SS라는 측면이에요. 자산. 그 자산으로 보면 그냥 2009년도에 이 새로운 크립토라는 자산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14년 된 자산이죠. 14년 된 자산. 우리가 글로벌 전체 자산구랑 비교해 보면 채권이 12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채권이 갑자기 그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 자산도 150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해서 채권 시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주식도 아시죠? 주식도 1600년도에 첫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시작된 자산인 거죠.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327조 되고, 그다음에 M1 통화량 40조 달러 되고, 금 우리가 비트코인 가장 비교를 잘하는 금은 지금 12조 달러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립토 전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한 1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의 한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거죠. 금이 한 7, 8% 정도 되는 거죠. 요런 이제 자산의 크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트크립토라는 저 자산이 지금보다 커질 것인가 작아질 것인가
아주 너무 쉬운 요거를 한번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커지겠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새로운 자산이 등장할 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엄청난 부를 가진 거 맞아요. 채권이 등장했을 때, 주식이 등장했을 때, 뭐 금은 5천 년이 됐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래서 크립토를 활용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사실 이게 멀지 않아 찾아볼 수 많이 있잖아요. 뭐 바이낸스 거래소를 말씀드린 청통정. 한국에서만 보면 한국에는 이제 기업들 중에는 이제 두나무라는 회사가 가장 큰 시가 중에 차지하죠. 업비트라는 거래소 나오기 전에는 그닥 이제 별로 기업 가치를 못 받았던 기업인데 업비트가 2017년도 12월에 업비트가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거래소가 아니거든요. 거래소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죠. 한 4, 5년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대기업 반열에 올라갔으니까 새로운 자산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세력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가 후에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4년 뒤에도 그런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변화도 있어요. 이제 돈에 대해서인데 현재 이제 우리가 뭐 금융에서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학을 잘 이해하신다는 분들이나 보면 기본적으로 1971년도 이후의 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경제학의 개념들이나 어떤 분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뭐 그런 약간 1% 더 오르고 덜 오르고 그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파월 회장의 발언을 왜 다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이 되면 알 거를 그런 것들 관심 가지면서 사실은 한 발 더 떨어져서 조금 더 역사적인 어떤 돈의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수많은 엘리트들은 여기 1971년 이후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후만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펼쳐볼게요.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돈이라는 게 170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상품화폐였어요. 그러니까 금화, 은화가 있었던 거죠. 금화.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같으면서. 그리고 1700년도를 넘어서면 금화, 은화가 불편하고 이제 그 단점들이 많이 있죠. 금 함량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달하기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금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폐, 화폐를 발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다 근본이제가 하던 게 이제 17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가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달러만 근본이제로 가져가고 나머지 국가의 통화들은 달러에 이제 환율을 맞추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요전 단계.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달러를 많이 못 찍어내니까 이제 못 찍어낸다는 얘기는 뭐 경제 정책을 이렇게 쉽게 펼칠 수가 없으니까 통화 정책들을 달러가 근본이제를 이제 딱 끊는 순간이 1971년도죠. 그때부터 금값은 폭등했죠. 보면. 그리고 이제 달러의 용도를 가장 사용성이 높은 곳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제 석유를 결제할 때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는 페트로달러 체제가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체제가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 금융 역사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현 체계의 화폐 체제의 어떤 수명이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다음 체제는 뭐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 비트코인을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될지 다른 화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이 자산들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편은 우리 SS의 측면에서 보고 비트코인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하나의 그 설명은 디지털 금이라는 걸로 많이 설명을. 이게 가장 쉽고 공감대를 많이 가지는 비유이긴 해요. 그럴듯하다. 왜냐면 수량도 좀 한정적이고, 그러면 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좀 보면 좋은데, 여기서 디지털 금은 핵심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금이라고 하면 안전자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플레이션 헤지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될 때 금값은 유지가 돼. 근데 왜 비트코인은 떨어지냐?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이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이기도 하지만 더 제대로 된 의미는 구매력을 유지시켜주는 자산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금도 구매력이 유지되는 자산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940년도에 금 1온스로 할 수 있는 1온스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고급 정장 한 벌 정도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금 1온스로 그때 금 1온스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30 몇 달러, 20 몇 달러, 30 몇 달러였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면 있는데 지금 금 1온스로 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게 고급 정장 한 벌 정도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 1온스로 할 수 있는 구매력은 유지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가치가 그때 대비해서 95% 빠져있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는 금의 가치는 무한대로 되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금 하나의 어떤 교환 가치로 보면 그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의미에서 구매력이 유지를 넘어서서 구매력이 계속 올라가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1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1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미래의 1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어떤 바뀌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구매력을 유지 또는 지켜주는 자산, 구매력이 상승한 자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달러가 90% 가까이 달러 계단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달러 이외에 다른 나라 우리 화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연초 대비해서도 이제 원화 가치가 30% 이상 떨어졌으니까 달러 대비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달러보다도 훨씬 더 크게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 피아트 머니의 어떤 한계의 부분인 거죠. 계단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비트코인의 좀 다른 부분이다. 그러면 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고 왜 구매력이 상승하냐라고 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어떤 공급량 공급 픽스된 공급량 이게 이제 가장 큰 논리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뭐 비트코인을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또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은 그 아까 개 모임 얘기할 때 개 장부를 적어주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당연히 안 할 거니까 자발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로 볼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려면 채굴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줘야 돼요. 채굴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블록체인에 이제 데이터를 기록을 해주고 검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채굴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전기와 어마어마한 이 전기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공짜로 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프로토콜상으로 비트코인 자체를 인센티브로 주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인센티브로 주는 양이 4년에 한 번씩 절반씩 줄어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은 10분에 한 번 생성이 되는데 최초에는 이게 블록 하나당 50비트씩을 인센티브로 줬는데 이게 4년에 한 번씩 절반씩 줄어들고 25비트 또 4년에 한 번씩 절반 12.5비트 또 4년에 한 번 절반 줄어드니까 6.25비트 지금은 블록 하나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이 블록 하나를 채굴자들이 이제 생성할 때마다 6.25비트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년 뒤면 3.16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공급량이 4년에 한 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맥스로 나와도 2,100만 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희한하게 이 반감기 4년이 참 가격 사이클하고 희한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게 요즘 말하는 이제 4년 주기설이 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의 어떤 이 프로토콜 때문에 나왔던 가격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반감기 시즌이 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그 이듬해는 엄청난 폭등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과거 14년 동안 이렇게 되어왔던 게 하나의 이제 흐름처럼 이해가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뭐 발행량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면은 우리가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 요까지 혹시 디지털 금 요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 혹시 하실 게 있어요?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쉽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당수도 알고 계신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면은 이제 돈의 인터넷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비트코인 자산을 바라볼 때. 그 돈의 인터넷은 뭐냐면, 우리가 반대는 정보의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정보들은 정말 민주화가 될 정도로 전 세계 어디나 잘 퍼지도록 돼요. 근데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오늘의 강의 자료를 PPT로 보내드릴 때 요거는 뭘 보내는 거죠, 정확히는? 정확히는 이거는 복사본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제 컴퓨터에 원본이 남아있거든요. 여기 제가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복사본이 왔으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들은 굉장히 이제 복사본도 잘 전달되는 형태로 됐는데, 돈은 그렇게 인터넷 통해서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우리가 전달한다고 하면 이메일에 돈을 담아서 전달한다는 생각을 못 해보죠. 그래서 돈을 복사본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자산은 이 정보처럼 그런 형태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자산들, 특히 돈, 주식, 채권, 지식재산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가운데서 쉽게 얘기하면 장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돈 보내면 여기 장부 빼주고 여기 장부 늘려주고 이런 형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사나 은행이나 포털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수많은 정보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장부 정리들을 해주는 거죠. 중간에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권력들이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 비대하게 커진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간편 결제를 한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페이를 한다. 인터넷 뱅킹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그 많은 개인 정보들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주체들이 다 모여야 돼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보면 문제였는데 그거를 비트코인이 해결을 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은행이나 그런 중간에 주체가 없이도 한국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비트코인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제 친구에게 그대로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중 지불의 문제가 겪지 않죠. 이중 지불의 문제라고 하면 아까 전에 이제 돈을 이메일에 담아서 보냈을 때 그 이중 지불 문제가 되거든요. 복사본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 이중 지불 문제 때문에 은행이나 중간 주체들이 있는데 이런 주체들이 없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하면 자산을 전달할 수 있더라. 이게 결국은 블록체인의 어떤 디지털 자산 혁명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 그러니까 자산을 중개자 없이도 전 세계 어디에나 누구에나 전달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런 면도 있어요. 요거는 스탁 투 플로우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런 면으로 바라보잖아요. 정말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의 가치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초반에 굉장한 큰 불신을 많이 얻었던 하나의 문제였던 것 같긴 해요. 사실 돈의 이 가치는 보통 신뢰로부터 나오는데 좋은 돈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제 왼쪽에 금이 좋은 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물질의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금은 이거를 현재 있는 모든 채굴 기술을 동원해서 아무리 채굴을 해도 기존에 있는 재고 대비해서 연간 2%밖에 생산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 채굴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뭔가 발전하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이만큼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은 되게 좋은 돈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철이나 구리나 이런 게 좋은 돈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런 거죠. 이 특정 물질이 산업적으로 너무 수요가 많으면 특히 구리나 이런 것들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수요가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그 기존의 재고들이 막 감소를 하잖아요. 재고가 감소하다 보면
희소성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상업적 수요가 너무 많은 것도 좋은 돈이 되기 힘든 요소 중에 하나긴 해요. 네. 물론 이제 철구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금보다는 이 생산 주기들이 짧기 때문에 더 빨리 공급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 것들 반복이긴 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그 유입량이 되게 고정적이거든요. 이 유입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공급량,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인센티브로 주어져서 공급량이 4년에 한 번씩 줄어드는 게 계속 고정이에요. 고정.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유입량이 스케줄링 다 돼 있다. 그리고 그럼 기존 재고 이미 지금 비트코인이 몇 개 정도 발행됐냐면 한 1,800만 개 정도가 지금 기발행이 돼 있거든요. 이 1,800만 개 정도가 갑자기 다른 산업적 수요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막 쓰이게 되면 이것도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어떤 다른 산업적 수요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 면, 기존 스탁량도 되게 고정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긴 해서 그 요소다라는 것도 이 스타트 플로우의 관점에서는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긴 해요. 이제 비트코인 지정학이라는 표현인데요. 그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가 뭔지 아세요? 진짜 가치. 그러니까 희소성인가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는 뭐 디지털 금이고 희소하고 이게 진짜 가치가 아니라, 진짜 가치는 이 검열 저항성이라는 가치가 진짜 본질적인 가치예요. 검열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비트코인은 자산을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참여하신 분께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저분의 지갑 주소만 알면 내가 전송을 부르면 무조건 가요. 중간에 그 누가 이걸 동결시키거나 멈추거나 스탑시킬 수 없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의 진실 가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은 그게 사실 안 되죠. 안 되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러시아가 문제 일으켰을 때 과거 같았으면 금융 시스템을 착착 동결해버리면 되게 고립됐을 텐데, 지금 그런 이제 이런 비트코인 같은 변수들이 외부에 있으니까 그들의 통제 약간 벗어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이걸 안 좋게 활용됐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 검열 저항성으로 인해서 몇 가지 나타나는 점들이 작년, 올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국가가 보통 위기에 처하거나 전쟁이 발발하거나 국가가 파산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국가가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최근에 레바논 같은 경우도 그걸 하고 있는데, 은행을 보통 동결을 많이 시켜요. 뱅크런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은행이 원래 그 고객들이 예금만큼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돈을 찾아와 버리면 파산이 되기 때문에, 또 금융위기가 있을 때는 그런 주요 은행들을 동결을 많이 시켜줘.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는 금융이 멈춰섭니다. 여기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인데요. 2021년도잖아요. 여기가 아시겠지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철수를 하자마자 탈레반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딱 이제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동결시켰고,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도 동결이 되니까 여기 이제 돈을 찾으려고 은행 줄을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을 이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산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옆에 터키 인근 국가예요. 인근 국가의 어떤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 이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 많이 활용되었던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내 자산을 그 국가를 넘어서 이제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검열 저항성이라는 비트코인의 특징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서도 봤어요. 근데 검열 저항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케이스도 있죠, 사실. 러시아를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러시아를 금융 제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크립토 자산을 통해서 우회해서 뭔가 그 금융 제재를 회피하더라, 이런 면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들이 많이 동결할 때나 은행이 멈췄었는데, 이제 그 피난에 가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비트코인 자산을 가지고 이전을 시켰던 그런 이제 케이스도 많이 들려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 좋은 면과 안 좋은 면 다 활용되긴 하지만 그 기반에는 검열 저항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5년, 10년, 20년 뒤를 상상을 한번 해볼 때 과거 70년과 같이 굉장히 질서정연한 이 어떤 자유시장주의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작년 올해 우리가 맛을 봤던 이런 것처럼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이슈, 전쟁,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냐 보면 많은 전문가들은 후자들을 더 많이 얘기하긴 해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이 검열 저항성 특징을 가진 이 비트코인의 어떤 이 가치들이 더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서 그 비트코인의 정기혁명이라는 건데 이것도 비트코인 하면 우리가 되게 기본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 사회학이다. 안 좋다. 이렇게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전기를 막 쓰면 그거는 뭐 그래, 그렇죠?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버려지는 전기를 낭비되는 전기를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이런 자산으로 이 전환을 시켰다. 채굴을 통해서 우리 가치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버려지는 전기를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자산 전환을 시켰다는 건 뭐냐면 이 비트코인은 그 금융자산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전기를 금융자산으로 바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도립고개가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금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남는 거를 부족할 때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비트코인의 채굴은 사실 그런 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케이스가 텍사스 같은 곳이죠. 텍사스 같은 곳은 전기를 진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름이랑 겨울에 전기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봄이랑 가을에는 나가도 오거든요, 전기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전기 간헐성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할 때 텍사스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사업자들이랑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전기 수요를 못 맞추면 이렇게 겨울에 그 일부 주민이 기사에 나왔듯이 1,800만 원씩 전기 말도 안 되는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생산을 기본적으로 하면 봄, 가을에 남을 때 그때 비트코인 채굴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남는 전기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그 채굴된 것들을 이제 공장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여름, 겨울이 그대로 계속 채굴을 하면 전기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전기를 채굴 되게 심플한 게 그냥 전기 스위치 내리면 돼요. 그 텍사스에서 채굴자들이 전기 스위치를 내린다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절대 멈춰서지 않거든요. 텍사스 말고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채굴자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기 내리면 돼요. 전기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가 부족할 때는 시장이 조율을 해가지고 전기 부족하다고 하면 채굴자들 스위치를 내리면 전기 부족하지 않죠. 남을 때는 채굴자 스위치 올립니다. 전기 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최근에 기사 나온 것들을 보면 그냥 그 채굴 사업자들은 돈 버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내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약간은 시에서 이제 보상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을 맞춰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면들이고요.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거든요. 한 19% 정도 생산된다고 하는데 제주도 쓰는 거네. 근데 이거를 마음껏 생산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해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태양열이나 우리 지역별로 없고 풍력 마음껏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정에서 그 두꺼비 있지 말고 퓨즈 그래서 막 과전력이 그러면은 이 퓨즈 딱 내려가서 멈추잖아요. 그걸 멈추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차원의 전기도 마찬가지인데 과전력 그러니까 수요는 적은데 공급만 전력이 되게 많으면 전력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생산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화력 발전을 갑자기 멈추기 힘드니까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것들을 멈추는 거죠. 그만 발전해. 더 이상 전기 넣으면 안 돼. 수요가 안 맞춰주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텍사스 같은 형태의 모델을 만약에 가져온다면
남는 전기를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을 한다면 결국 이제 버리는 전기를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이걸 다시 절전을 한 인센티브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그 아크 인베스트라고 하는 주식 투자하신 분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온 레포트 중에서 그 비트코인 채굴을 어떻게 비교했냐면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클린 에너지의 어떤 핵심 키다. 이렇게. 왜냐하면 남는 전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만 있다면 이 재생에너지를 마음껏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키가 이 채굴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안 올라오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레포트가 비트코인 에너지라는 게 나와서 거기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이제 많이 나갔던데 한전이 그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전의 하나의 사업부 중에서 비트코인 채굴 사업부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할 정도로 그 하나의 증권사의 레포트에서 나올 정도로 이제 조금씩 인식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요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거든요. 전기를 멀리 보내는 것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전기를 오랫동안 보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력 발전소인데 여기에서 이 지역이 이제 산업이 쇠퇴하면서 전기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력 발전소를 돌리는 이 채산성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멈춰야 돼요. 멀리 보내는 거는 비용이 비싸니까 오히려 손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제 협의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는 전기를 그렇게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요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내도 한 1년? 2, 3년쯤 되면 우리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지가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논쟁들을 거치면서 좀 가다듬어져서 주요한 한 축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은 POW라는 전기를 응원하는 채굴 방식 때문에 무조건 안 돼 이거 환경이 무조건 악이야 이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라고 좀 밸런스 있는 시각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가격 흐름들을 보면 아까 반감기의 어떤 시즌들과 맞물려가지고 반감기가 2012년도, 2016년도, 2020년도였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2017년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연초에 100만 원에서 연말에 2천만 원 많이 올랐고 2021년도에 아시다시피 되게 많이 올랐죠. 2020년도에 많이 올랐고 요런 이제 굉장히 우상향하는 모델들을 보여줘요. 그 이유는 이제 공급 면에 있어서 좀 픽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크게 존재를 하고요. 수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되게 많이 풀릴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때문에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를 했었고 어떤 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수요 면에서도 이제 되게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들고 이런 면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델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알트코인들은 제가 이제 코인마켓에 좀 띄워가지고 2017년도 12월 달에 스냅샷일 때는 1위부터 20위까지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서 2017년도에 가장 우수했던 알트코인들 몇 개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찍어가지고 이 차트를 시리얼을 넓혀서 쫙 보면 하나같이 다 같은 그림이거든요. 무슨 그림이냐면 이렇게 우하향 엄청 이렇게 빠지는 짧은 시기에 봤을 때는 리플이 엄청 오르는 것 같고 카르다노가 엄청 오르는 것 같고 그렇게 착시가 있긴 한데요. 이걸 기간을 우리가 4, 5년 펼쳐서 보면 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제가 한 얘기도 아니지만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게 진짜 제일 승리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알트코인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달러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달러가 가장 좋은 자산은 맞아요. 쓰임새도 많아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달러는 다 받아줘요. 근데 달러의 계단 가치는 90%가 빠졌다니까요. 지난 수십 년간 그런 거거든요.
알트코인이 무조건 안 좋다, 이거 쓰레기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알트코인의 계산 가치는 뭐 달러와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적인 면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훨씬 클 뿐더러, 그리고 이제 되게 프로토콜화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코인들은 특정 어떤 주체에 의해서 공급량들이 많이 변하는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다. 그래서 그 투자할 때는 그런 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리스크 최소화하는 비트코인 투자 전략인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했던 얘기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80년간의 증권계에 몸담아오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대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코인 막 올라갈 때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 한 몇 년 뒤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조용할 겁니다. 이제 계속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대부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의 방정식을 반복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코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막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사고 팔고 이걸 해야 된다.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이 계속 실패의 방정식을 반복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흐름을 계속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진실인 거고요. 이건 사실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손실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은 이렇게 방법이 좋은 자산 장기 투자하는 거.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DCA입니다. DCA. 그 적립식 구매. 정액 분할. 이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표현해서 비트코인 DCA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DCA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형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DCA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떤 이제 느낌을 받냐면, 난 좀 코인에서 돈 좀 많이 이렇게 확 이렇게 생기고 싶은데 DCA 하면은 뭔가 이렇게 수익이 좀 잘 올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계산을. 재미있는 숫자가 있어요. 비트코인 가장 양전대 자산인데, 아까 그 4년 얘기했으니까, 그럼 비트코인을 4년 동안 딱 4년만 눈 감고 적립식 구매를 하는 거예요. 매주 매년 초부터 그냥 매년 초에 눈 딱 감고 4년씩만 비트코인 적립 투자를 해오자. 어떻게 보면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뭐. 그래서 2015년도 1월 1일, 2016년도 1월 1일, 2017년도 1월 1일, 2018년도 1월 1일,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 딱 하면 딱 4년 뒤에는 희한하게 딱 다 같은 수익률인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건 그 수익률이 470%에서 440%. 자, 그러면 이게 보통 5배 정도? 근데 이 5배는 뭐 딱 4년이니까 어떤 애는 이제 뭐 10배 갔다가 5배 오기도 하고, 어떤 애는 뭐 마이너스 1배, 2배 하다가 딱 4년 끝나는 즈음에 5배가 오기도 하고. 결국은 미래도 이렇게 딱 보장되는 법은 없지만 이런 특성을 가진 자산이라는 것에서는 과거 데이터가 도움이 되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을 하면 한 50% 정도 수익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자산하고 비교해서 이런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자산 과연 어디 있냐? 그러니까 DC라고 해서 적립식 구매라고 해서 당연히 수익률이 되게 재미없을 거다라고만 생각한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크립토 중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바라보면 크지 않아요. 4년에 5배 정도 불릴 수 있는 자산을 어디가 찾을 수 있나요? 근데 지금이 우리가 크립토 겨울이잖아요.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 누가 봐도 하락장이잖아요. 1년 정도 계속 빠졌잖아요. 작년 11월부터 지금 9월달이니까 10개월째 내리등급 빠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1년 계속 빠지고 한 6개월 1년 행보하고 다음 1년 이제 다시 좀 회복하기, 그런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거든요. 과거에 이런 크립토 겨울이라고 했던 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 있었고, 2014년도 있었고, 2018년도도
크립토 겨울이죠. 그때 계속 빠졌으니까. 네. 그리고 올해도 올해 6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크립토 겨울에 이 적립식 구매를 딱 시작을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예측을 해봐야 되니까. 이러면은 더 놀라운 숫자. 크립토 겨울에 시작을 해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 첫 번째 크립토 윈터일 때는 크립토 겨울일 때부터 시작하면 기간을 4년을 안 봐도 돼요. 3년, 좀 더 짧게. 3년 만에 이제 첫 번째는 16배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 두 번째 크립토 윈터 때는 10배, 11배네, 11배. 그리고 세 번째 크립토 윈터 때는 2017년도, 이때는 이제 6.6배. 지금은 모르죠. 모르는데, 확실한 건 더 짧은 기간에 아까 4년에 했던 5배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립식 구매를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뭐 크립토 자산의 100%를 다 이걸로 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나누면 되거든요. 본인 자산은 80%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는 이제 좀 더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해도 되고 그 그래프를 보면 이래요. 이게 이제 이게 2017년도 12월 달이 가장 비트코인 가격이 비쌌을 때 이때 그냥 한 번에 비트코인 구매했다라고 그냥 치면은 1년 지나면 비트코인이 6개월 뒤에 이제 56% 빠지고 1년 뒤에 83% 빠지거든요. 지금과 비슷하죠. 지금. 네, 이때도 딱 1년 뒤에 83% 빠졌는데 지금 딱 10개월 정도 지났더니 70% 정도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적립식 구매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일 때 같은 마이너스이긴 한데요. 마이너스율이 훨씬 적죠. 91%일 때 이제 55%니까. 그리고 요게 1년 정도 더 유지된다고 그랬잖아요. 행보가. 그랬을 때 적립식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많이 이제 줄어들긴 해요. 일시구매에서는 마이너스 89%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31%. 그리고 이거 죄송해요. 아까 이더리움이었고요. 길게 하다 보면 이제 일시 구매했을 때는 2.3배인데 3.3배 정도인데 정식 구매하면 7배 정도. 작년 11월 기준이긴 하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시 구매하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큰 폭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더리움은 지금도 훌륭한 자산이지만 2017년도에도 되게 훌륭한 자산이었어요. 그때 이더리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별 생각 안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마이너스 91%까지 빠지기도 하는 자산이거든요. 이 크립토가 또 그런 시장이긴 하니까. 근데 적립식으로 했을 때는 여기도 4년 딱 하니까 16배 나왔던 작년 11월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적립식 구매 서비스를 하는 적립식 구매 솔루션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고 주변 사람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좋은 수익률이 나고 멘탈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신 걸 보고 이거는 정말 널리 퍼뜨리고 이 서비스 자체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이제 자동으로 적립식 구매를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 직접 하시기 힘들다 거래소에 하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하셔도 돼요. 그냥 자동으로 해주니까 입금만 해놓으면 그래서 1비트코인 모으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타겟을 잡아놓은 것도 괜찮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모으기 플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크립토 같은 경우는 1비트코인 모으기를 목표를 바꾸는 게 행동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목표가 만약에 수익률이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는 자체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목표를 이제 수량으로 바꿔놓으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즐거운 여정이 되는 거죠. 어차피 몇 년 뒤에는 같은 수익률이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온체인 지표들을 좀 활용을 하면 온체인 지표 잘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은 온체인 지표가 있어서 온체인 지표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적립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온체인 지표 오늘 이렇게 다루는 시간은 아니긴 한데
그 온체인 지표는 뭐냐면 결국 블록체인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거든요. 이걸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떤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게 어떤 주식에서 말하는 기술적 지표랑 조금 다른 거는 그 좀 선행하는 지표들이 좀 있다. 이 흐름들이 요소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다음 내일, 다음 주 이런 가격들을 온체인 지표 보더라도 맞추기 힘들지만 중기적으로 지금의 시기가 약간 바닥이냐, 지금의 시기가 완전 고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중기적인 시기에서는 판단이 가능한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검증된 지표들도 많고 그러면 그런 지표들을 이제 보조 지표들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바닥일 때는 수령을 늘려주면 되죠. 좀 같은 돈입을 하더라도 좀 높여주고요. 작년 4월이나 작년 11월 때는 온체인 지표들을 보면 다 이렇게 바이어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이 보조 지표들을 보고 조금 구매 수량을 좀 줄여줘도 되죠. 그죠? 이 정도는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행동들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적립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서비스를 그대로 만들어 보기가 스마트죠.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되고요. 서비스적 홍보하러 받게 됩니다만, 그라기보다는 이 적립식 구매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는 것을 좀 드립니다.